허경영 TV 시청하면 좋은 일이 생깁니다. Right now. 그리고 요즘 저 정치권에서 지금 여의도에서 국회를 지금 세종시로 옮기려는 거 입법 발의를 여러 이제 여야가 이제 3명이 지금 발의를 해서 지금 법안이 계류되어 있는데 국회를 세종시로 옮기는 게 대해서 총재님 생각은 어떤?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거 이런 건 관계 없는데 네. 여의도는 일단은 금융 메카로 만들어야 돼. 여의도에서 국회가 빠지는 게 여의도가 바람직한 경제 상업 지구로 맨하탄처럼 발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의도에 국회 있는 쪽에가 200층짜리 빌딩들이 절벽에 들어서고 거기서 저 인천 쪽에서 배를 타고 오다 보면 앞으로 우리가 서해안 시대가 되면은 수도가 강화도 쪽으로 이동해 가거든. 서쪽으로. 그럼 그쪽에서 배를 타고 오면은 맨하탄이 촥 보여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상여같이 생긴 국회가 앉아있으면 재수가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죠? 거기에 그냥 막 몇백 층짜리 빌딩이 막 쫙 보여야 저 강화도에서 올라오면서 인천 바다에서 서울을 해서 올 때 입이 딱 벌어지지. 아니 저는 국회에서 여의도에서 거의 1년 360일 사는데요. 지금 총재님 말씀 보니까 그게 본 거 아니 그게 상여라는 말씀이 지금 딱 와서 닿네요. 그게 상여 모습을 아니 박 대통령이 그거를 상여 모습으로 지으라고 한 거예요. 그게. 왜냐면 상여 모습이 돼야 맨날 초상집 같이 될 거 아니에요. 상여 모습이다, 그지? 아니 그 디자인이 상여 디자인이라니까. 왜 상여 모습이 돼야 청와대가 힘을 발휘하고 민의를 장악하려고 하는. 말씀을 들으니까 상여 모습이. 그 일부러 그래놨어. 왜냐면 그 자리가 상여 자리예요. 그 자리가 용의 꼬리야. 용 꼬리는 많이 흔들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바람 잘 내리 없는 데다 국회를 만들어라 한 거야, 이게. 그게 풍수가들이 그렇게 지시한 거예요. 유신 때. 그게 뭐 유신을 해야 되니까 좀 시끄러운 데다가 국회를 지어놔야지. 국회 자리가 명당이 돼버리고 청와대 자리도 별로 안 좋은데 국회 자리가 명당에 딱 앉아보세요. 이거 그냥 완전 청와대가 내각제가 돼버려요. 끌려다니니까 대통령이 그거 좋아하겠어요? 고르고 고른 게 여의도야. 그냥 제일 안전 자리. 용의 대가리가 63빌딩. 용의 꼬리가 국회 자리야. 근데 거기는 고층 빌딩이 올라가면 진짜 좋아요. 근데 국회 때문에 고도 제한을 여의도 절반을 해놨잖아. 여의도가 병신이야. 그러면 한쪽은 고층 빌딩. 이쪽은 뭐 그냥 전부 10층 미만. 이게 뭐요? 세종시로 국회를 옮기는 거는 총장님께서는 좋다. 좋다. 100번 잘하는 거지. 그리고 국회는 이 여의도는 우리는 상업 그 맨하탄 금융 메카로.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복도식 아파트 있잖아요. 여의도에. 그렇죠. 전체 다 흘러야 돼. 전체 흘러서 타워형으로 50층, 100층 올라가야 돼. 그렇게 올리면서 여의도가 맨하탄을 형성해야 세계에서 제일 아름다운 맨하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놓으면 거기가 금융 메카가 돼. 그 다음에 지금 국회 자리에는 그 숲이 그대로 살려가면서 거기에 그냥 몇백 층짜리 빌딩이 올라가 봐요. 저쪽에서 올라오면은 저 강화도 쪽에서 올라오면서 보면 막 여의도가 막 이거 완전히 용의 이빨이 여의도야. 용의 여의주야. 그렇게 우리가 살려야 돼. 그러니까 지금 박스형 아파트가 아니고 이게 복도형 아파트가 쭉쭉 강을 막고 있잖아. 싹 다 흐르네. 그래가지고 주상복합을 해가지고 밤에도 사람이 살고 고층 빌딩을 있고 뉴욕처럼 이렇게 앞으로 내가 구상을 하고 있어. 국회는 빨리 좀 떠나야 돼. 이 서울에 아무 무의미한 국회가 빠져나가면 한강물이 오염이 덜 돼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제 우리 저 정치권이라는 언론에서 이제 대선 주자로 총재님을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렇게 크게 비중을 안 두고 얘기했는데 불과 이제 뭐 1년 전 4.7 재보궐선거 끝나고 이제는 각 언론이나 정치권에서도 여의도에서도 이제 대선 주자로 이제 총재님 얘기를 많이 이제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허경영 현상 이거에 대해서 또 총재님께서 어떻게 좀 생각을 해주시나요? 그렇지. 허경영 현상이 이제 허경영 현상이 대세야. 대세. 그러니까 기성 정치인들이 어디다 비유하면은 코로나가 오염된 물과 같아. 썩은 물. 근데 썩은 물에다가 맑은 물을 좀 섞었다고 해서 그걸 먹을 수가 있나? 못 먹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국회의원이 한 번이라도 했던 자, 삼김씨 밑에서 한 번이라도 정치를 한 사람, 이 사람들 전부 썩은 물이 됐어. 오염이 됐단 말이에요. 거기다가 맑은 물을 좀 섞었다 해서 젊은 사람들이 좀 들어갔다 해서 그 정치가
되겠습니까? 아예 썩은 거는 싹 도려내야 돼. 그래야 누구든지 코로나가 걸려있는 이 오염된 물에다가 맑은 물을 좀 부었다고 그걸 먹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못 먹잖아. 지금 이런 정치권에다가 우리가 젊은 사람 수혜를 좀 넣었다. 그놈도 금방 물들어버려. 그래서 나는 아예 이 정치인들을 싹 혁명을 해서 바꿔버리겠다는 거야. 정신교육 때 다짐을 넣어야 돼. 세탁소로 가야 돼, 세탁. 그리고 다시 이제 국가혁명당이 새로운 사람들 뽑아서 월급 안 받고 세비 안 받고 후원금 안 받고 이런 정치인들이 하고 그 다음에 각 대통령이나 시장이나 지자체 단체장들은 월급 안 받고 이런 정치를 하자는 거예요. 아주 그냥 국민들이 볼 때 야, 저 사람들은 무한 봉사자들이다. 이렇게.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뭐 때문에 꼭 월급 받아야 되노? 와서 봉사하겠다. 그런 데는 뽑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만큼 지난번 선거 때 우리가 2,100명이 예비후보 등록을 했어요. 다 했죠, 전직은. 2,100명 예비후보 등록한 대한민국 역사가 없어요. 그럼 그 조직이 지금도 좀 운영이? 아니, 운영하는 정도가 아니고 어마어마하죠. 지금도 내만한 조직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에 개인이 없어요. 또 국회의원을 257명을 내보냈잖아요. 그것도 호남 쪽, 경상도 쪽 다 내보냈어요. 그런 정당 역사가 없어요. 탄생된 지 한 몇 달도 안 된 당이 전국에 2,100명의 예비 후보를 등록시키고 300만 원씩입니다. 돈이 한 100억 들어가는 거예요. 또 257명의 국회의원을 내보냈다. 이런 역사가 없습니다. 또 여성 후보 또 제일 많이 여성 후보 40% 내보내가지고 8억 4,200을 중앙선관위에서 받았는데 나는 그런 법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도 몰랐대. 정당에서도 몰랐대요. 그 돈을 제일 많이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여성 후보를 40% 이상 내면은 8억 4,200만 원이 지급할 수 있게끔 법이 돼 있다는 걸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국가혁명당에서 하면서 자기네도 알아서 이제 그래서 중앙선관위에서도 여성 후보를 저렇게 많이 낼 때 특혜가 있다는데 조사해 보니까 예산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선관위에 그 예산은 나와 있는데 써본 건 처음이래. 헌정사상. 그러니까 내가 기록을 한 10개 깨뜨렸어. 후보 제일 많이 냈지. 그죠? 예비 후보 제일 많이 냈지. 여성 후보 제일 많이 냈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또 몽땅 떨어졌지. 아주 기록 참 많이 내서 257명 내보내가 몽땅 떨어진 것도 내가 처음 기록이야. 이 3.3 정책이나 이런 게 불과 2, 3년만 해도 정치권에서도 좀 이렇게 좀 별로 그렇게 관심을 안 뒀는데 지금 기존 정치권의 거물들도 지금 다 총재님 공약을 나경원이가 나경영이라도 좋다 이렇게 이야기했듯이 박영선이도 그랬고 박영선도 그렇고 모든 사람이 내 공약을 따라 하잖아. 이거는 내 허경영 현상이 이제 점점 퍼져나가는 거죠. 정치, 종교, 사회, 노래, 문화 다 퍼져나가요. 그러니까 허경영 현상은 뭐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가. 예를 들어서 서울시장이 이번에 된 사람이 텔레비에 나왔어. 1시간. 오세훈이가 나왔죠? 나왔는데 그 프로에 내가 한 10분 나왔어. 그 프로에. 그 방영선은 안 나와. 맞습니다. 그 나를 그렇게 넣어줘. 내 열광적인 장면들을 다 나오게 했잖아. 그거 왜 했는지 알아요? 시청률이 계속 바닥을 치는 거야. 오시훈이 나오는 동안. 그러다 허경영이가 딱 나오니까 시청률이 10배로죠. 그 사람들이 1초 단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허경영이를 집어넣는 원인이 뭐예요? 시청률 올리는. 그 시청률이 10배로 올라가니까 이 PD가 여기 왔어. CP가 PD대로 있는 CP가 있어. 그 책임 PD가 여기 와가지고 정말 허경영 선생님만 띄우면 이건 시청률이 랭킹으로 올라간다. 내가 말해 KBS에서 이번에 유세해서 돈 내고 알죠? 10분짜리 2번 하고 광고 10번 했어요. 그런데 그거에 허경영만 나오면 시청률이 5.6%. 방송의 모든 드라마 포함해서 내가 11번째. 시청률 11번째. 다른 여야가 연설하면요.
0.%로 내려가. 0.1% 이렇게 내려가는데 나는 5.6%야. 대단하십니다. 개인 연설인데 누가 정치 연설 들으려고 그래. 다 꺼버리는데 내 거는 시청률이 드라마 거보다 올라가 버려. 그러니까 내를 유튜브 만드는 사람들이 요새 허경영만 집어넣으면 유튜브가 몇천 명이 몰려와. 몇만 명이. 그러니까 허경영 유튜브 만드는 붐이 일어났다는 거. 그것도 허경영 현상이야. 그런데 거기다가 다른 사람, 다른 정치인 넣어가지고 한번 해보래. 아무도 안 들어와. 달라요. 그래서 왜 허경영만 넣으면 사람이 몰려오냐. 이게 허경영 현상이야. 그 불공정한 선거 제도로 선관위가 주최하는 TV 토론회를 꾸준히 지적을 했는데 이 토론회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3대 주권이 우리 3대 주권이 이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이야. 그냥 투표권은 첫 번째예요. 우리 주권, 우리 국민이 주인이라는 그 권리가 세 개. 투표권, 저항권, 혁명권인데 이 투표권은 절대 공평의 원리가 들어있어요. 즉 무슨 말이냐면 공정성이 생명이에요. 그런데 투표는 우리는 보통 비밀선거라고. 보통 비밀선거 아니에요? 그런데 공산주의에서 하는 선거는 제한선거야. 제한선거. 그런데 우리는 말만 보통선거, 비밀선거예요. 그래 놓고서는 실제는 공산주의에서 하는 제한선거를 하고 있어. 제한선거는 뭐냐? 여야가 기호를 독점한다. 1번, 2번을. 이거 제한선거예요. 여야가 뭐 때문에 1번, 2번을 가져가냐고? 그럼 부잣집 아들이 시험 볼 때 제일 유리한 자리에 앉으면 됩니까? 그냥 그래요. 반장선거에서 부잣집 아들은 1번, 2번을 준다. 그거 됩니까? 기호 순번부터 불공정.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이 많든 적든 선거에 딱 나온 이상은 공정에 들어가야 돼. 족보 따지면 안 돼요. 넌 서울대학 나왔으니까 너는 1번 해. 이거 됩니까? 너는 뭐 방통대 나왔으니까 저 11번 해. 이거 안 되는 거였어. 그거는 제한선거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한 100년 전에 영국에서 제한선거했어. 여자는 투표권이 없다. 그래서 그랬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는 뭐 제한선거야. 지금 우리는 보통선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불공정 선거야. 그래서 기호 불공정. 두 번째, TV 토론. 토론 불공정. 토론이 저거끼리만 하는 거예요. 군소부는끼리 몰아가지고 10분만, 그것도 남들, 대낮에, 누가 텔레비 봅니까?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해버려요. 그러니까 토론 불공정, 기호 불공정. 거기다가 정치 자금 불공정이야. 그렇습니다. 아니, 10% 이상 받아야 뭐 돈을 돌려주는 거야. 그러면 저거는 10%가 보장돼 있어. 여야는. 그렇지. 그 다른 군소부는 없는 사람이 더 고생하게 만들어놔. 자, 뭐 불공정, 기호 불공정. 그죠? 명확한 불공정. 이건 제한선거야. 그렇게, 내가 선관위에 대통령 몇 번 나갔으니까 선관위에 딱 등록하러 내가 갔잖아, 항상. 딱 가면 9시에 공문이 나와요. 그러면 후보들이 다 와 있어, 대통령 후보가. 다 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군소부든 한나라당에서 왔든, 그 당시 민주당에서 왔든, 탁구공 박스 딱 갖다 손 넣어서 항씩 집으세요. 그래. 그러면 한나라당이든 군소부든 그것도 손 넣어서 탁구공 잡아야 돼. 기호 딱 뽑으면. 그러면 뭐가 나오면 접수 순위가 나와. 저 국회의원만은 한나라당 먼저 접수하세요. 이런 공무원이 있나 없나? 없어요. 기호 순위로 이 접수 순위를 정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모이세요. 그래. 그러면 여당 사무총장이든 군소정당의 뭐 대표든 모여가지고 거기 탁구공 잡아야 돼. 그래, 탁구공 나온 순서로 접수를 해. 그렇죠. 정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공정이야. 그런데 기호를 뽑을 때는 무조건 저거 다 놀아먹어버려요. 그게 불공정이라는 거예요. 기호 불공정. 정치 자금 불공정. TV 토론 불공정. 언론 보도 불공정. 언론도 전부 그 사람들 유서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는 허경영이라는 사람이 시장 나왔냐? 두 사람 나왔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려. 그래서 여야가 정확하게 텔레비 3,000번 나왔어. 그러면 우리는 몇 번 나왔어? 한두 번. 그러니까 안 나온 걸로 보여버리는 거야. 그러면 이 선거법이
얼마나 불공정하냐면은 그 사람들은 텔레비에 노다지 도배를 하는데도 선거법 어긴 게 아닌데 우리는 어디 가서 명함만 잘못 돌려도 선거법 어겼다고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야. 무슨 이해가죠? 선거운동도 불공정이네. 선거운동도 불공정. 정치 자금 불공정. 저끼리만 놀아먹고. 아니 이게 이 불공정 7개가 정말 용서할 수 없는 불공정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내가 몇 번 인터뷰를 했잖아. 그 7가지 불공정이 말도 못해. 그래서 이거는 용납할 수 없다 해가지고 내가 이번에 뭐 좀 법적으로 했죠. 나는 정부하고는 안 싸워요. 법과 싸우지. 잘못된 제도와 싸우는 거지. 어떤 사람을 공략하지는 않아요. 뭐 문재인 대통령을 한 번도 공략해 본 적이 없어. 한 번도 박근혜나 뭐 이명박이나 문재인 대통령이나 뭐 노무현 대통령 이런 사람을 비판한 적이 없어요. 사람은 비판 대상이 아니야. 정책으로 승부해야지. 왜 다 그게 한 다리 건너면 이웃이고 다 친척인데 우리가 왜 싸워요? 그죠? 같은 민족인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공격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는 학벌이 좋지 않다. 그걸 갈시한다거나 국회의원이 적다고 갈시하는 걸 용서하네. 또 하나는요. 걔네들이 그 여야 정치인들이 지난번 국회의원 내가 257명 내보냈죠. 그때 이 사람들이 뭐라고 여야가 합의했냐면 국회 선거법 특위가 만들어낸 게 뭡니까? 군소의 후보한테 비례대표를 몇 석을 주겠다. 딱 빼놨어. 맞죠? 그래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깝거든. 야, 군소부한테 돌아갈 비례가 너무 많아. 저걸 뺏어 이겼어. 위성정당을 만든 거야. 그 당명이 위성비례정당이야. 민주당이 만드니까 저쪽 한나라당 측에서 막 비난을 해. 헌법 뭘 어겠다, 몇 조 어겠다. 막 저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냐. 선관위는 저거 받아들이지 마라. 계속 상대방 당이 그러다 그 사람들도 할 수 없이 저것도 만들어. 그거를 딱 민주당에서 선관위 제출하니까 받아줘 버린. 분명히 헌법 어겼다고 했는데 그걸 선관위에 있는 사람이 받아버려. 그러니까 그 당도 한나라당 그쪽에서도 접수를 해요. 2개 당이 비례대표를 위성정당을 만들어가지고 자기 당의 국회의원을 빌려줘. 위성정당에. 정치야. 이거 용납이 됩니까? 정치야. 한 10명씩 보내가지고 야, 그 기호 순위가 올라가야 돼. 그래서 서로 국회의원 많이 빌려주기. 해가지고 그 위성정당을 만들어서 비례대표를 싹 끌어가지고 나중에 합당으로 싹 가지고 왔어. 이게 있을 수 있는 겁니까? 이건요, 편법이에요. 위법이야. 범법이야. 불법이야. 정치 도의상도 안 맞아. 탈법이야. 그래서 나는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이 우리 국민의 3대 주권, 투표권, 저항권, 행명권, 이거를 무력으로 하겠다는 게 아니에요. 투표로서 행명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3대 권리, 생존권, 소유권, 평등권. 여기에 평등권을 위배하고 있는 거야. 이 선거법이. 또 국민의 5대 권리, 청구권, 평등권, 참여권, 사회권, 자유권. 여기도 평등권이 있어. 요걸 또 헌법을 정식으로 어겼어. 그러니까 헌법을 줄줄이 어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헌법이 130조까지 있어요. 미국은 헌법이 26조까지 있어. 알파벳 순서대로 26개야. 그러면 미국은 헌법을 200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쳤어. 근데 우리는 헌법을 8번 개헌을 했어요. 이 헌법을 어기는 걸 밥 먹듯이 해요. 근데 미국은 26조를 가지고 전 세계를 컨트롤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걸 130조. 물론 방콕, 태국은 헌법이 300조나 있어요. 근데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영국은 관습법밖에 없어요. 영국은 헌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헌법이 없는 나라가 영국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라 전 세계 법이 우리 법이래. 전 세계 헌법이 자기들 법이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아주 희한한 그 영국은 특이한 나라입니다. 불문법으로 하니까. 우리는 실정법으로 하는데 걔는 불문법으로 세계를 컨트롤하고. 그러니까 이 우리는 헌법을 노다지 만들어 놓고 위반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바뀌고. 그러니까 이 선거 하나 많아요. 정권의 유리한 대로 또 바뀌고. 지금 마음대로 입맛대로 바꾸고. 이게 창피한 거예요. 자 봐요. 미국, 일본은, 영국은 헌법이 없잖아.
미국은 헌법이 26개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는 헌법이 130조나 돼. 3.3 공약이 그대로 나가. 3.3 공약이 그대로 나갑니다. 연애수당도 그대로고. 그대로 나가고. 그대로 나가고, 결혼수당은 3억. 아까 1억은 잘못된 겁니다. 결혼하면 3억을 줘요. 현금. 그리고 애 낳으면 5천만 원. 그 다음에 국민 가계부채를 없애기 위해서 18세부터 무조건 1억씩을 줘. 그러니까 집에 18세 이상 된 애가 서 있으면 3억. 엄마 아버지까지 5억이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국민 가계부채가 1,700조야. 우리 GDP가 2,000조인데 GDP에 거의 가까워졌어. 가계부채도 1,700조 넘었고 우리 GDP는 우리나라의 전체 우리나라의 진짜 약 1950이니까 우리나라 GDP가 약 지금 GDP의 국가부채가 100%야. 국가부채가 지금 1950조인데 GDP가 2000조야. 무슨 이해가죠? 그런데 가계부채가 1700조야. 가계부채가 1700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들이 그나마 월급 받는 거 돈 버는 게 이게 은행 이자로 많이 들어가. 주택에 이자를 쓰는 사람이 많아요. 집 문제로. 그래서 이거를 100% 해결하기 위해서 18세부터 대통령이 되면 1억씩을 줘. 현찰로. 그러면 자녀가 18세 이상이 한 100명, 한 3명 이런 사람들은 5억이 들어오잖아. 그럼 대부분 자기 아파트가 은행에 드는 건 해결할 수가 있어. 그래 안 그래? 맞습니다. 또 남자애들은 18세 넘은 20대부터 1억이 나오니까 그 1억을 가지고 엄마 아빠가 자기 장가도 보내줄 수가 있어. 또 결혼하면 3억이 나와. 이게 가정의 현찰이 목돈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숨통을 터야 되는 거예요. 숨통을 막아놓은 다음에 뭐 자유를 줘봐야 그거는 생지옥이야. 목돈을 만지니까 애들 장가가라 소리도 못해 부모가. 그럼 국가가 야 네 장가면 국가 3억 줘야 할 수 있지. 너 애 낳으면 3천만 원 줘. 야 너 무조건 결혼하면 한 달에 300만 원 나와. 150만 원 지금 배당금이 나와. 매월. 걱정 말고 결혼해라. 다 해결이 돼 다. 신문제 해결되고 다 돼. 내년 대선 공약도 지금 그동안 그대로죠. 3.3 공약이 3.3 공약 그대로 대선 공약인데 내가 다음 대선 때는요 우리 국민이 더 어려워져. 앞으로 1년 버티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태풍이 일어나. 너도 나도 속으로 야 이번에는 저 새끼 배기 싫어도 허경영이 찍어야 되겠다. 3.3을 찍자. 저거 뭐 사기꾼이 됐든 뭐가 됐든 저 사람 한번 찍어보고 죽자. 이왕 죽을 거 허경영이 한번 찍어보고 한번 1년만 더 버텨보자. 이런 사람 지금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 분단된 국가라서 안보가 참 중요한데 젊은 층의 이탈 이유 중에 하나가 제 생각은 군 가산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관련이 있고 특히 최근에는 약 20만 명이 청원을 해가 그러면은 여자들도 징병제에 포함시키자라는 게 청와대 있습니다. 국민청원 20만 명. 그래서 이 전체적으로 군필자에 대한 특히 젊은 층이 많이 그 반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가산점 때문에. 그에 대한 그 총장님 전에도 제가 좀 느낀. 그러니까 이제 군필자 가산점 군대 간다 온 사람 가산점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앞으로는 나는 여성도 한 달 동안 논산훈련소를 가서 훈련을 받아야 되고 남자도 한 달 이상은 군복무가 없어요. 논산훈련소 가서 한 달 만에 제대야. 그래놓고 나머지는 모병제. 모병제로 군인에 필요한 인력은 돈 주고 뽑아가지고 쓰는 거지. 그러니까 하사관만 존재하지. 그 하사관들도 병을 뽑지 이제 모병제로. 그러니까 뭐 2등병 1병 다 있지만은 뽑아서 쓰는 거지.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모병 아닌 건 없어요. 그 대신 훈련은 여자든 남자든 나이가 되면은 훈련소에 들어가야 돼. 기본적으로 한 달 교육을 받아서 여자도 기관총, 수리탄 이건 배우가 나와야 돼. 전시에는 옆에서 남편이 죽어가는데 총은 있는데 적군이 남편을 쏘는데 이거 방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여자도 총을 잡을 수 있어야 돼. 이 분당국이니까. 그래서 나는 안보관이 좀 틀려요. 그래서 모든 군인들이 옛날 징병제는 완전히 이거는 없애야 돼. 이거는 인간의 가치가 남의 귀한 자식 데려다가 보초까지 세워가면서 돈 몇십만 원
안 돼요. 하루 일당도 안 돼. 그러니까 문제는 무조건 군대 간 사람은 전부 공무원이야. 월급제. 알겠습니다. 국방부 공무원이야. 그래서 그래야 미국처럼 모병제라야 굉장히 그 전력이 좋아져요. 그래서 앞으로 가산점제는 이제 없어지죠. 가산점제는 이제 없어집니다. 모병제로 가시니까. 모병제로 가니까 기존 군대 갔다 온 거 그거 가산점에 넣고 이런 거 없어요. 그 대신에 이런 있어요. 나는 대통령이 되면은 공무원 시험이나 이런 걸 볼 때 이 뒤에서부터 반대로 뽑을 때가 있어요. 몇 년에 한 번씩은. 그러니까 카트라인을 위에서부터 잡지 않고 낙제 점수에서부터 잡는 거야. 뭔지 알죠? 시험을 잘 친 사람은 제쳐버리는 거지. 근데 그 어느 해에 그래 하는지는 비밀로 하는 거예요. 무슨지 알죠? 매년 앞에서부터 뽑는데 어느 해 2년에 한 번 꼴은 갑자기 뒤에서부터 뽑아버려요. 그러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못난 사람들이 맨날 떨어지는 사람들 있잖아. 그 사람들을 한 번씩 구해줘야 돼. 구제를 해줘야 돼. 내 말 이해가죠? 그러니까 부모 보기에 맨날 저러면 시험만 보면 떨어진다. 이런 사람을 한 번씩 구제해줘야지. 이게 공부 못하는 게 무슨 죄입니까, 그게? 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 공무원 얼마나 더 잘해요. 성실하고. 그 뭐 큰 실력이 세 공무원 하나. 절대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매번 앞에서부터 뽑는데, 어느 순간에 한 번씩은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서 적체된 애들이 들어가게 구제를 해줘야 돼. 뒤에서부터. 나는 굉장히 박애주의자입니다. 그러니까 실력을 가지고 사람을 안 봐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더 안 됐어. 더 착할 수도 있잖아. 그럼요. 그런 사람을 계속 나오자를 만들어서 자살의 길에 들어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나는 국가라도 그런 사람을 좀 구해내줘야 되겠다. 그게 공무원들은 좀 그런 어려운 사람을 좀 채택해주면 얼마나 좋아. 장애인도 뽑는데. 그렇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시험만 치면 떨어져. 쇼도 공무원 하고 때. 그러면 그 사람이 몇 번 쳤다, 공무원에 몇 번 낙방했다. 그걸 참고해서 합격. 좋지. 그런 때가 있어줘야 됩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 나라는 이게 불공정하다 봐. 그 머리 좋은 놈들만 사는 세상이야?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대통령이 특별히 뒤에서부터 뽑을 때도 있다는 걸 국민한테 한 번씩 알려줄 거예요. 재밌고 좋네요. 알겠죠? 근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니까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지, 다들. 그래, 안 그래? 근데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쳤는데 어떤 데는 거꾸로 발표를. 그게 어떻게 보면 꼴찌 반란이래. 꼴찌들도 한번 살아라. 저 다음에 중국. 그러니까 나는 재밌는 정치를 해요. 나중에 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이 다 웃게 만들어. 웃으면서 살게 해줘. 질문하세요. 저도 간단한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그 가계부채 관련돼서 문제점 지적해 주셨는데 지금 민병도 의원은 이 은행비 탕감법을 이제 발의해서 그 추진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내 거 모방하는 거잖아.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환경재해나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서 은행의 빚을 그거는 몇 프로 안 돼. 법이 의무화시키겠다. 그거는 몇 프로 안 돼. 그 법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몇 프로가 안 돼. 그거는 중소기업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혜택이 가는 거고 일반 가계 부채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자 번호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많아. 아파트 사면서 그냥 한 3억 빚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1, 2, 3억씩 빚지고 있는 사람이 많거든. 이 사람들을 구해내야 돼. 그러면 무조건 18세부터 1억씩을 줘버리면 아버지가 18살 이상 되는 아들이 한 300만 있으면 돈이 상당히 들어와요. 그 애 많이 키운 대가로 그럴 때 덕 보는 거지. 그래, 안 그래요? 장가 안 가고 있는 사람은 1억밖에 더 받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저 친구는 일찍 장가 가서 애가 말이야. 18명 애가 3명만 있다. 그러면 3억 더 받잖아. 맞죠? 또 그놈들 결혼하면 또 3억씩 나오니까 9억이 나오잖아. 맞아요. 이래 가장이 목돈을 만질 수 있는 기회는 앞으로 점점 없어져. 그러니까 국가가 한번 혜택을 주겠다. 한 번 정도. 대통령 되면은 18세부터 1억을 준다. 이게 내 공약이야. 그것도 다음 대선 때 화두가 될 거야. 그치, 법을 만들어도
피해 본 거, 뭐, 재해 본 거, 그거 돈 준다. 그건 안 해도 왜 해야 돼? 그런 거는, 그런 법이 없어도 네. 대통령의 대통령 훈령으로 네. 그건 할 수 있어요. 맞아. 부채를 없애야 되는 건 맞아 보이는데, 이것의 문제점이 이제 정부가 은행한테 대출해준 돈을 받지 말라고 하는 모양새니까. 안 된다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건 말이 안 되고, 그건 국가가 은행에다 변상 조치 해줘야지. 그게 안 돼. 국가가 탕감한다고 은행이 탕감해 주나? 은행은 민간 기업인데. 그건 안 돼. 굉장히 너무 시간이 늦어서요? 그래요. 시장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질문하세요. 작년 총선 때 한번 인터뷰를 했었어요. 그래. 그때 그 같은 내용인데 그때는 충청권의 메가시티건으로 말씀을 내가 메가벌시티. 예. 서울 메가벌시티. 예. 지금 현재 충청도 중앙에다가 청주권에다가 서울대 본부를 옮기는 거지. 그래서 그 서울대 학생을 100만 명으로 한다. 메가벌시티. 현재 그 임금 밀집하고 부동산 그 직업들 여러 가지 문제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 더 작년보다 더 심하게 됐는데 이걸 발생했는데 그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과 상생 발전을 구상하시는 거 그렇지. 플러스 더 내용이 있으신지. 그렇지. 그게 바로 지금 서울 메가벌시티를 청주에다 만들어 놓고 청주 일대에다가 국제공항도 하나 만들고 이래가지고 이제 충청권이 상당히 이제 집가가 좀 올라가지. 주택 가격이나 이런 게 올라가지. 지방이. 서울이 조금 내려가게. 교육도시가 충청권으로 가니까. 그래서 전 세계에서 충청도로 사람들이 몰려와. 왜? 그 서울 메가버시티에 들어가면은 미국 하버드 대학 나온 거랑 마찬가지로 알아주는 대학을 만드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투입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육의 메카가 되겠다. 세계에. 그 중국 애들, 인도 애들, 돈 많은 애들이 서울 메가버시티 나왔다고 그러면 그건 알아줍니다. 교수들을 하버드 대학 출신들을 많이 데려와. 그러니까 이건 한국이 아시아의 하버드예요. 그렇게 해보겠다. 그건 뭐 가능하죠. 재벌들도 많이 지원할 거고. 그래서 나는 충청권을 어마어마하게 발전시킨다. 뭐 이런 게 세종도 거기 있으니까 뭐 국회도 걸로 가고 그러니까 그 뭐 세종하고 합쳐서 충청권을 대규모 공항을 만들겠다. 그러니까 영종도 정도의 공항을 충청권에다 하나 내륙에다 만들 때 왜 남북이 유사시에 감정이 폭발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에 국제전이 벌어질 때 영종도는 표적이 돼버려. 인천공항이 그냥 마비가 돼. 바로 그 앞에서 그 개성이 보이잖아. 그렇잖아요. 그냥 한방 쏘면 그냥 인천공항이 불바다가 돼버려요. 지금 서산 민항을 만들려고 지금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충남도에서도 이게 적극 추진하고 그러니까 고향도 서산입니다. 서산 그쪽 서산 공항 하나 만들어. 그쪽에다가 충청권에다가 영종도 같은 공항을 인천공항 같은 걸 만들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전시에 유사시에는 비행기가 전투기들이 공항이 많이 파괴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우리가 충북권에 그런 공항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영종도 공항은 저쪽에서 미사일이 날라오잖아요. 방어가 안 돼요. 너무 북한하고 붙어 있어가지고. 근데 이게 내륙으로 충청권 공항으로 미사일이 날라오면 중간에서 서커트가 날라와. 날라와서 중간에서 격파시켜. 그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충청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충청공항하고 부산 가덕도 공항이 필요한 거예요. 이건 우리는 전시 개념으로 생각해야 돼. 그래서 대규모 민간공항이 3개는 우리나라는 있어야 이게 전쟁을 치를 수가 있어. 전시 때. 외국 군대가 들어올 수도 있고 비행기들이 해야죠. 이건 영종도 공항 폭격 맞아버리면 그거 뭐 비행기 떨지도 못해. 간단해요. 그래서 대전 충청권을 대규모로 공항을 세계적인 공항을 하나 만들겠다. 뭐 그거예요. 그래서 비행기가 올 때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비행기도 있고 일로 가는 비행기도 있고 충청공항으로 가는 비행기들은 부산 사는 사람이 이 사람들은 비행기 표를 끊을 때 충청공항 표를 끊는 거지. 미국에서 올 때. 그러니까 일로 들어오는 비행기도 있고 영종도로 오는 비행기도 있고 일로 오는 비행기. 부산 가덕으로 가는 것도 있고. 부산 가덕으로 가는 비행기. 거리가 짧으니까. 이런 식으로 운행을 하겠다. 충청권이 그런데 관심이 많고
대선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호남표, 영남표에서 대선 뭐 당선 당락이 많이 있는데 충청권에서 당락이 결정되지. 충청권에서 결정이. 지금 유권자도 호남보다 많습니다. 네. 호남 유권자는 충청권이 호남보다 많아요. 네,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충청권이 잘 알지만은 윤봉길 의사도 충청도 사람이고, 그렇습니다. 뭐 전부 유관순도 충청도 사람, 이순신도 충청도 사람. 충절의 고향. 우리는 충절의 정신을 가진 사람은 충청도 사람이야. 예. 충청도 사람은 뭐 좌우로 휩쓸리지 않으면서 국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투사가 충청도 사람이 70%라는 거는 이게 충청도에 우리가 독립기념관을 건립한 이유입니다. 그렇잖아요. 예. 그럼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애국자들이 몰려있는 충청권에다가 우리는 비행기를, 공항을 만들고 세계적인 교육도시를 갖다 놔야 그게 충절을 생각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냐. 그 충청도를 나는 발전시키겠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내가 이야기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새만금은 글자 그대로 새로운 만개 은행이라는 뜻이야. 새 신자, 만개, 일만 만자, 세금자. 그 새만금은 만개 은행이 온다는 자리야, 거기가. 그 새만금 일대는 자연 녹지도 살리면서 세계 홍콩에 있는 금융가를 글로 옮기겠다. 그게 이제 제2의 홍콩이야. 그래서 그 새만금을 여러분이 개발 계획시험은 전부 백지. 그리고 새만금에다가 무슨 뭐 전기 발전, 뭐 태양열 발전 이런 거 다 치우고 거기는 세계적인 아름다운 금융 메카로 만들겠다. 그게 내 뜻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200km 내에 지구인의 전 세계 70억의 50%, 50억의 인구가 있어요. 새만금에서 200km 이내에 상해, 홍콩, 북경, 동경, 뉴델리 거기서 말입니다. 거의 아시아가 50억의 인구가 우리 충청권 새만금에서부터 가까워요. 예. 맞아요. 예. 근데 미국은 3억이 있지만은 거기서 열 몇 시간은 날아가야 거긴 달바의 몇 억이야. 여기는 50억의 인구가 밀집해 있는. 그래서 앞으로 대서양 시대가 태평양 시대로 이제 옮겨와 버렸어. 대서양 시대는 갔어요. 시장이 없어. 3억. 뭐 유럽 다 해봐야 얼마 안 돼. 이 아시아 인구가 전 세계 인구의 70%를 차지하니까 태평양 시대가 왔잖아. 그럼 이 태평양 시대의 센터포드가 새만금이야. 그 새만금을 뭐 그럼 여러분 계획시험은 다 백지 돌려. 그는 세계적인 금융 메카로 만들겠다. 바다도 있겠다. 그래 안 그래요? 뭐 그 금방 조금 가면 북경, 조금 가면 상해, 조금 가면 홍콩, 요리 가면 뉴델리, 요리 가면 동경. 그리고 러시아는 모스크바가 유럽 시대가 가니까 모스크바를 수도를 옮긴다. 어디로? 블라디보스토크. 동쪽으로. 동방시대니까. 이 50여 있는 아시아로 수도를 옮기겠다. 그래가지고 러시아는 지금 블라디보스토크를 수도로 하려고 하고. 그런 계획이. 그렇게 바뀌어요. 거기는 제2의 수도로 이제 놔두고, 일로 수도로 블라디보스토크 지금 옮기려고 하거든. 그러면 그런 동방정책을 쓴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게 이 서해안 일대는 앞으로 황금을 낳는 거이야. 그럼 나는 그걸 잘 이용하는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내가요, 정치인 중에 세금을 제일 많이 내. 왜 그럴까서 기술이 좋아. 알겠죠? 여의도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금융메카고, 새만금은 이 아시아 전체, 세계 금융메카가 새만금이 되라고 어른들이 새신자, 일만 만자, 세금자. 그러니까 새로운 만개 은행이 온다. 그게 새만금. 맞습니다. 그 내용도 내년 대선 공약상에 포함시킬. 그럼요. 내 대선 공약에 들어있어요. 3.3 공약에. 그래서 우리 코리아가 태평양 시대에 우리 한민족이 들고 일어나야 세계가 일어난다. 이제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름이 한라산 아니에요. 한라산. 그러면 백두산도 민족의 정체성에 나와 있어요. 백두산. 이 한라산은 1950m예요. 맞죠? 허경영이가 1950년생이에요. 맞아요. 맞습니다. 나하고 같아. 맞습니다. 그럼 이 한라산은 조상들이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냐? 한이라는 건 중국, 미국, 일본, 러시아를 말해요. 이게 큰 한자. 이거는 강대국을 말하는 거예요. 열강을. 그러면 이 제국들을 말하는 거거든. 제국들을 나포해라. 나포. 우리가 나포 알죠? 이 나포라는 건 배를 나포해 왔다.
끌고 갔다. 이 나포하면 배를 끌고 간다. 그럼 여기다 한이 붙으면 한을 끌고 다녀야 된다. 우리 민족이 세계를 끌고 가야 된다. 열강을 끌고 간다. 그래서 이 한라산이 하늘이 준 우리 민족에 준 메시지야 이게. 한라산. 한민족이 강대국 이 제국들을 끌고 다녀야 된다. 끌려가지 마라 이 소리거든. 그럼 이 한라산이 가진 뜻이 제일 무서워요. 백두는 백이민족이 세계 우두머리가 돼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주는 하늘이 주는 뭐요? 정체성이야. 우리의 정체성, 우리 민족의 정체성. 맞아요. 우리는 뭘 가져야 되냐? 한라산이라는 이 뜻과 백두산이라는 뜻이 제일 위에 있는 한라산과 제일 밑에 있는 백두산이 우리 민족이 나아가야 되는 사명이야. 사명. 민족의 사명. 맞아요. 이걸 대학생들이 몰라. 이게 끌고 갈 낫자. 저희도 몰랐습니다. 네? 저희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민족의 이런 정체성의 내 생년월일이야. 1950년생. 1월 1일. 맞아요. 맞습니다. 한라산이야. 한라산. 그러면 나는 이런 정체성을 어릴 때부터 가지고 성장했어. 그 대통령을 꼭 돼가지고 우리나라를 이런 민족으로 만들겠다. 이게 내 의지예요. 내가 이야기 안 하면 아무도 이야기 안 해요, 이거. 예를 들어서 여러분은 이 독도가 저 땅이라고 부르잖아. 이 독도 자체가, 왜 자기들 땅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대마도는 봐요. 대마도는 이 대자가 마주볼 대자예요. 그죠? 마주할 대자잖아. 뭘 마주해? 마한, 진한, 변한. 우리나라가 옛날에 마한으로 통일됐어. 그죠? 그러면 마한이 한반도야. 마한을 바라보고 있는 섬이야. 맞죠? 그러면 이 대마도에 가면은 전부 우리 민족의 무덤이 있어. 그러니까 350년 전에 일본이 뺏어갔어. 근데 우리는 대마도 우리 땅이다 말하는 사람 없어. 말 한마디 못해요. 일본 가서 공부한 사람들이 한국의 역사를 만들었으니까. 그 말 아무도 안 해. 그런데 독도는 우리 건데도 일본이 지을 거라고 하잖아. 근데 우리는 우리 거 보고 우리 거라는 말 하는 사람 없어. 대마도 부산을 바라보고 마한을 바라보고 있다. 마주보고 있다. 대마도예요. 근데 이 대마도가 우리 부산에서 60km예요. 근데 스시마에서 80km예요. 일본이 멀어요, 훨씬. 우리나라 더 가까워. 그래서 이걸 지도에서 보면은 대마도가 지도를 보면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우리나라 지도가 이렇게 생겼잖아. 그러면 여기 대마도, 여기 제주도 있어요. 요거는 태백산맥에서 쭉 내려오는 앞다리야. 요거는 노령산맥으로 소백산맥에서 온 뒷다리야, 제주도. 바닷물 빠질 때 보면 여기 보여. 산맥이. 산맥이 여기까지 가요. 그럼 이거는 우리 산이야. 그러면 앞다리를 잘렸어, 지금. 일본 거래, 이게. 허리 잘렸어.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허리 잘리고 앞다리가 잘린 병신이야. 이 물 빠질 때 보면 제주도는 소백산맥에서 이렇게 연결돼 있어. 바닷속으로. 요거는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대마도. 그러니까 우리는 앞다리도 뺏기고. 여기 있는 섬도 우리 거라는데 독도는 지고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민족은 이 정체성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민족의 정체성이 망가져버려가지고. 뭐가 돼버렸어요? 이정자가 돼버려요. 이정자. 이 정체는 정체가 돼버려요. 이 정체는 제자리를 찾는 거고, 요놈의 정체는 이게 뭡니까? 이 정체. 국민들이 그냥 정체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다 썩어서 물이 오염이 돼버린 정체가 되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도 않고 정체가 됐다. 그래서 이 정체는 이 정체와 반대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걸 혁명을 해야 되지. 이렇게 국회의원들이 옛날 매너리즘에 빠져 있어. 나르시즘에 빠져 있단 말이야. 자기들이 옛날 김영삼, 김대중, 박정희 때 하던 그거 그대로 하고 앉아 있어.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러고 와 있습니까? 어느 때인데 선거법을 7가지나 불공정을 해요. 잘못하는 거야.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체되어 있는
정치인들을 물갈이하자. 올은 이제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스승의 날 해서 가정과 이제 우리가 예로부터 이제 우리가 그 얘기를 하면은 충효 예의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5월달이 이제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좀 모든 우리나라 국민 가정에 좀 좋은 말씀 좀. 그 우리 민족의 정체성은 5월달이 가정의 달을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네. 보세요. 우리 민족이 이 효제 이거는 공경할 제자야. 부모한테 효도하고 이웃을 공경한다. 효제, 충, 신, 이 예의 염치가 이렇게 있는데 이 보면은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이거는 효도와 공경과 충성과 신뢰와 예의와 의례와 청렴과 수치심 여기 우리 민족의 8가지 정신인데 여기에서 성신애제 화복 보응 정성이 첫째고 부모한테는 그래 안 그래요? 부모한테는 정성이 첫째야. 그 다음에 신 믿음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베푸는 거 성신애제에서 화복 보응을 중요시하는 게 우리 민족 정신이 요 8가지가 16가지가 있는 거지. 이게 있는데 지금 아까 질문한 거 5월달이 요게 가장 두드러지는 달이야. 말하자면 알겠죠? 우리 민족만이 이걸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 유난히 효를 따진다. 유난히 정성을 따져. 효에는 정성이 붙어야 효가 되니까. 이게 이 공경을 남을 공경하는 데는 믿음. 나라에는 사랑. 그죠? 이런 것이 서로서로 붙어서 예의 염치. 이 예의 염치를 따지는 민족이 최고로 민족이 우리 민족이야. 다른 나라는요. 전부 건국일이 있어. 그 건국일이 뭐요? 다른 나라를 먹은 날이야. 미국의 건국일은 영국의 나라를 뺏은 날이야. 아, 그래 안 그래요? 예? 그게 다른 나라는 전부 전쟁에서 뺏어가지고 건국이 된 나라예요. 한반도는 뺏은 나라가 아니에요. 개천절이에요. 하늘에서 땅을 줘가지고 우리는 얻은 거지. 우리는 못 얻어서 전쟁해가지고 뺏어가는 나라 만든 민족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한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효제, 충신, 예의, 염치, 성신애제, 화복봉. 이 18가지의 민족 정신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는 그런 민족이다 이 말이지. 이거는 중국도 이게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우리 보고 동방예의지국이라고 그래. 그래서 중국 문화는 실패한 거예요. 왜? 동방예의지국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문화 자체가 홍상문화, 우리 문화를 갖다가 땜빵질 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중국 민족이야. 그게 묘하게 중국은 그 문화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민족은 언어도 세계적인 언어에다가 문화도 아주 역사와 전통이 있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임금 입는 옷이 구장복이야. 9장의 옷을 입어요. 아무리 활을 쏴도 안 들어가. 밑에 신하가 칼을 팍 찔러도 안 들어가요. 옷이 9겹인데 이게 특수하게 칼이 안 들어가고 활이 안 들어가. 그런 옷이 없어요. 외국에는 갑옷이 아닌데 그냥 평상복을 입었는데 9장을 입고 있는 거야. 그래서 활을 와도 활이 못 들고 들어가. 일종의 헝겊을 모아놓으면 방탄이 돼요. 그렇잖아. 그런데도 안에 이 내장이 있어서 쿠션이 있기 때문에 활을 쏘면 이 옷이 오므려들면서 화살을 막아버려요. 그럼 이런 구장복을 입는 이런 문화가 옷 하나마다 색깔, 컬러, 디자인이 항상 오행에 맞춰져 있어. 이런 민족이 어디에서 임금이 한번 행렬하면요 따라가는 게 세계에서 제일 많아. 따라가는 행렬이. 그거는 누가 흉내도 못 내. 맞아요. 임금이 한번 가는데 그 따라가는 그 행렬 한번 좀 봐. 세계 최고예요. 그래서 이 우리 민족의 위대성, 이게 우리가 5월 달에는 집중적으로 어린이날, 어버이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이걸 생각하는 거지. 이 애라는 건 어린이들 우리가 사랑해줘야 되잖아. 약자들.
그러니까 5월달은 이 효제 충신 예의엄지. 내가 이걸 아까 쓰다가 보니까 효제 충신 예의엄지와 화복봉을 반대로 써놨지. 그냥 하나로 끝내려고 했는데 안 되니까 두 개로 다 해주는 거야. 국민들은 이제 1년만 기다리세요. 기다려서 내가 대통령 되면은 일단 18세부터 1억씩이 돌아가. 국가에서 거둔 세금만 가지고도 줄 수가 있어. 그래서 세금을 70% 전략해서 돌려주겠다고. 이렇게 산이 있으면은 이 위에다가 불을 지펴봐야 부자들한테 계속 지원해봐야 이 별로 이 대한민국 어려운 사람들이 밑바닥에 있는 이 사람들이 지원이 안 되니까 밑에다가 국민 배당금이나 1억씩 줘서 불을 지펴버리면 대한민국 경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래? 트리클 업. 여태까지 우리 정부 정책은 무슨 정책이죠? 누구 정책이지? 하이에크 반대. 맞아. 케인즈. 케인즈. 케인즈의 정책을 쓰고 있어요. 지금 이 경제학자들이 케인즈 정책을 쓰고 있다고. 케인즈는 뭐예요? 트리클 다운이에요. 재벌들 지원해가지고 여기서 고용을 늘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정책을 쓰고 있어요. 케인즈. 그잖아. 재벌 정책을 써가지고 소득을 고용을 늘려가지고 이걸 벗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자체보다는 트리클 업. 하이에크의 시장주의. 케인즈는 관주도거든. 간이 절대 부동산 시장에 개입하면 안 돼. 가격 자유화해. 분양가 상한제 없어. 너가 원가 많이 들였으면 너가 마음대로 하고 돈 많은 사람은 얼마든지 비싼 집 들어가. 세금 더 많이 거치니까 좋지. 뭘 그걸 간섭을 해. 그냥 분양가 너가 마음대로 해. 주택시장 자유화. 농촌, 농지, 도시 사람한테 못 파는 거 없애. 누구든지 사가. 토지, 지방 땅이 막 늘어나요. 서울 사람들한테 지방 땅값이 2배, 3배 올라가. 내가 대통령 때. 왜? 농지 거래 자유화야. 시골에 살든 안 살든 농지 살 수 있어. 농가주택 거래 자유화야. 1가구 2주택 법적으로 허용해줘. 2주택까지는 세금 안 받아. 중과세 안 해. 왜? 시골에 있는 다무 허물을 가는 농가를 하나 샀다. 2주택 상관없어. 봐주는 거야. 그래가지고 농가를 사가지고 우리는 내가 대통령 되면 일주일에 4일 일하고 3일 쉬어. 금, 토, 일, 휴일이야. 그러니까 3일은 시골 집에 내려가서 애들하고 거기서 논밭에 일하고 또 올라와. 이번에 이재명이가 그거 비슷한 얘기를. 근데 이재명이는 내 거 모방하는 전문가니. 2주택까지는. 그 왜 2주택까지 세를 매기면 안 되냐? 이제는 서울에 집이 있어도 주말에는 시골 집으로 애들 끌고 내려가서 개구리 다니고 길거리 올챙이 잡으러 다니고 그런 걸 애들이 봐야 돼. 그래서 3일은 전원주택, 4일은 도시생활. 이래지 일주일 내내 그냥 별보기 운동하다가 골병 다 들어서 이게 사람이 산 건지 죽은 건지 모르고 이제 이 세상 좀 알만하면 양론에 들어박혀가지고 요양병원에 가서 애들 구행도 못하고 들어놓고 있다가 죽는 거 이거는 여러분 생지옥이야. 삶의 방식을 바꾸자. 일주일에 4일만 일하자. 기자들도 3일은 놀아요. 응? 재밌죠? 아유, 신나는 세상이 그 뭐 노래. 늦게까지 고생 많으셨습니다.